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 김우숙의 정치를 알려주마. 지난 한 주, 저희 폴리뉴스에 복잡한 일이 있어서 좀 쉬었습니다. 이번 주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할 내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9일입니다. 4월 7일이야.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입니다. 예. 지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야말로 그 후년, 이게 내후년이죠. 내후년 대선을 매김하는 승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연 4패를 해야 하는데, 큰 선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거나 혹은 나름대로의 어떤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면은 대선은 없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당이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우선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하기에 앞서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쇠는 부동산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동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예. 이 부동산 중에서도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 가지고 예. 전월세가 73주 연속 상승 중이랍니다. 서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9일 날 또 24번째 대책까지 마련을 했는데 예. 제시했는데 그 조사 결과 민심에서는 어쨌든 긍정 부정이 서울은 팽팽합니다. 예. 그래서 본래 이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정책 효과가 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엇박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대통령 지지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정당 지지도 그리고 내선 선거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부분에서 이 여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각축전이 됐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새 그 주초에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추미애 장관 그 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정에서 보면은 좀 뺨을 맞을 때와 급소를 맞을 때 구별을 해야 합니다. 뺨을 맞는 건 요란하긴 하지만 내상이 없거든요. 예. 그게 추미애 캐릭터 같은 거고 지금 그 복부에 급소를 맞으면은 요란하진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게 부동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나 뭐 윤석열 그 총장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서 굉장히 뜨겁지만 보통 국민들한테 그렇게 체감되는 이슈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 뭐 특히 전세값 같이 이렇게 되면은 특히 서울은 아주 치명적인 그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갖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19일 24차 대책은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왔지 않느냐. 그렇죠. 예, 봐요. 그때 2년간의 전국에 전세형 주택을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이래 공급을 하게 되면은 평균의 전세 물량보다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왜 그 국민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를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저께입니까? 진선미 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단장이 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국민이 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름을 부었죠. 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전세형 주택 11만 4천 가구 이 공급 계획이 그 중에서 아파트가 다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다주택, 다세대 가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들
이런 부분들이 그 주된 거라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국민들은 자기들이 그럴 때 아파트를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변화가 있다 이런 말이 정신승리인가요?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본인은 이 긍정적인 어떤 그 변화를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 부분을 아니 그게 사실 네. 뭐 그런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빚이 10몇억인데 9억짜리 그 전세 초호화 전세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의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으면은 당신분들부터 가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보통은 우리 주거 환경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중심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요. 헬스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뭐 편의 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 300 그 가구 이상이 돼야지 되는데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주거 환경이 나쁘다는 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좀 어려운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뭔가 홍보를 해야 하니까 실언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부분과 함께 여러 대책을 다 막 나오고 아이디어도 모으다 보니까 상가나 호텔 등 상업시설도 개조해서 그 하는 게 좋지 않게 이게 서울시에서 이걸 했죠. 예, 예. 했다가 상당히 처음에는 뭐 10대 이상의 어떤 그 경쟁률이 보였는데 막상 입주할 때는 많은 세대가 들어가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 실제 살림하는데 접합체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굉장히 오히려 그것이 현실을 모르는 예? 그런 부분을 해서 뭐 심지어 그 이 86 세대의 기득권 자기들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갖다가 환상이라고 비판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봐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 주택 문제는 효과가 그 정책에 대한 효과 나타나려면 좀 시간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관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뭐 듣기로는 민주당도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국회를 갖다가 이 완전 이전을 갖다가 세종시로 하게 여의도 개발 되면은 얘기도 있고 그 여의도를 갖다가 전부 다 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전월세 해결하는 기본은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려면 서울에는 거기에 대한 용지가 있어야 돼요. 용지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짜투리를 개발하고 막 이렇게 지금 온갖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주택 한 것도 이 매입하고 뭐 온갖 걸 이야기해서 11만 4천 가구 공급 계획을 이제 내년까지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다수의 국민들은 아파트 전세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럼 공공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용지가 없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 후보가 내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겠나 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3년 기다렸고 대책이 20여 번이 나왔고 그런데 계속 부작용만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실 신뢰를 요구하기는 지금 객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애초부터 공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공급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현 그 정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일단은 뒤로 하고 계속 규제 중심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공급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동네 가면은 재건축 조합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민원이에요. 사실 공급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공급이 되는 건데 갑자기 여의도에 국회 이전한다라고 하니까 그게 언제 될 줄 아냐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실효적인 그 대책이 없는 거고. 지난 정권까지 있었던 뉴스테이를 없애버렸어요. 임대주택의 가장 좋은 전형이 뉴스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뉴스테이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다시 다른 형식의 임대주택을 하겠다. 이번에 LH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 다시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어느 세월에 삽을 뜨면은 한 2, 3년은 기본이 걸려요. 그런데 그 전에도 토지 작업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보통 4, 5년을 잡습니다. 이 정권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 그 조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우리는 확실하게 늘릴 그 계획이 있고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으면은 신뢰 얻기는 진짜 힘들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정부에서 정책 당국에서 아무리 해나가더라도 민간에서 호응해서 민간에서 그 부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민간 이 주택시장 공급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한때 너무나 불이 붙어가지고 아마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에서는 전부 다 재건축하고 그 조합 내에서 여러 가지 또 비리도 있고 싸움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보면 이른바 뉴타운 열풍이 엄청났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도 있지만 원주민들이 오히려 쫓겨나더라.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꼭 해야 되는데 외에는 오히려 허가를 갖다가 취소하고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도시 재생 사업 쪽으로 방향을 그렇죠. 이렇게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의 그 규제를 갖다 좀 완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는 좀 이렇게 그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공급의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용지 속에서 그걸 못 한다면은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이렇게 재건축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 공급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 부동산하고 주택 부분에 뭐 이념이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게. 그럼요. 예, 국민들의 민생 문제고 그게 가장 서민들한테 직격탄으로 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도 아마 좀 전향적인 그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지 그 다음에 계속 이게 마저 들어가는데 사실은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대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건데요. 도심 재생 정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3선을 냈잖아요. 그런데도 특별하게 지금 공급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 원주민이 쫓겨난다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있는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저 아현 국민학교 뒤쪽이요. 네. 아 초등학교지 요새는. 아이고 그게 나와버렸네 연식이. 그래서 그 초등학교 뒤에 있는 거기가 옛날에 완전히 판자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되고 거기에서 아파트가 쫙 오르니까 옛날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쫓겨나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일부의 얘기고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뭐 서울 근교에 나갔다고 해도 돈 벌면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인식 자체가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공급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이 늘어나면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모두가 다 정말 쫓겨다니면서 집 구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세까지 밀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시도를 할 때는 틀림없이 불협화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서워가지고 전체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해가기가 힘든 거죠. 일반 국민들이 그거를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누가 다음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고 하면 여당 후보가 신뢰를 얻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매달 이렇게 그 여야의 이 중진들과 전국 진단 인터뷰를 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빛나는 초선이래, 초선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류호정 의원을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영끌이라고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20, 30대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네. 이렇게 그 온갖 대출이든지 빌리든지 끌어가지고 집을 사겠다 이런 건데 이 류정 의원 말이 하면 영끌이라도 해서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뭐야 이 양호한 사람들이다 이제 양호한 청년들이다. 그 자체가 어렵다 이게 돈을 빌려가지고 빌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빌려서 집을 산다는 거면 그 대단한 청년들에서는 상위 계층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으로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서는 정말 월세 내기에 급급한 이게 그런 청년층들한테는 월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그것도 저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가 옛날에 땅이라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해방 이후에 그 드라마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땅에 대한 집착은 참 유별나다 이랬는데 그 땅이 산업화 시대로 오면서 아파트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이게 그 주거이자 자기 재산이자 저는 자기의 존재 가치 그 자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주거 개념으로를 가야 되는 그게 옳은 방향이고 그 방향으로 가는 모든 정책을 펼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정책 당국이 좀 이래야 된다는 당위론보다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그 정서와 요구 그리고 이 현실의 여러 가지 그 수급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거와 연관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 당에서도 전부 다 정책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더 K 서울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단장이 김민석 의원입니다. 이게 돌아온 김민석. 참 옛날에 황태자였죠, 이게. 예.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8년간입니까? 이 여의도를 떠난 지 더 된 것 같아요. 예. 2002년도에 그 우리가 기억날 때 그 민세라 그러면서 예. 82학번이죠. 예. 그 정몽준한테 이렇게 가면서 이 철새, 그래서 민세, 김민석 세다. 그래서 김민석 철새에서 민세라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사실 이 김민석은 변명을 하자면은 어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이 진보 세력이 정권을 갖다가 재창출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갔다. 이렇게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 대중들한테 박힌 인식은 그 걷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18년 만에 지금 여의도에 다시 온 것 같아요. 8년이 아니라. 그런데 그동안 또 뭐 여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각 당에 들어가서 일단 지방선거나 선거에 보면 기획단장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본인이 다시 그 국회에 들어왔는데 더 K 서울 기획단장을 맡아가지고 이 정책과 비전으로서 선거를 치르겠다. 그러면서 삼선 중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원들 그 단위 지역별로 해가지고 지방의원까지 의견을 다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거기서 아무래도 부동산이 중심이겠죠. 이게. 그렇겠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가 지금 필요 없을 정도로 부동산이나 전세 대란 이런 것들이 핫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크죠. 그래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런 전문성 같은 게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뭐니 뭐니 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선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쪽에서 아주 그 첨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그 서울 수도권들은. 그런데 지금 이 이슈에서 를 중심으로 하면 거의 비등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심화되면은 야당에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난 총선과 이 대선 지방선거 올해 총선 이처럼 4번 이렇게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이렇게 이 전패를 했었는데 이번 서울시장은 현재 좀 제가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이슈로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각축전입니다.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어떤 민심까지 연결돼서 본다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각축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승부 짓는 것은 각 당에서 어느 후보를 내느냐.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런 경제를 갖다가 자신이 있고 당당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누가 낼 수 있느냐. 이래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좀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말씀드리자면은 박영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실은 2011년도에 민주당에서는 경선 서울시장 후보로 됐었어요. 이게 당선됐었는데 박원순 시장과 한 번 더 예를 들면 시민 후보랑 경선을 통해서 졌죠. 예, 그런 본인으로서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서울시장에는 도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본인은 지금은 이 정부와 당의 어려움 속에서 뭐 시장 선거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상수다 이래 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우상호 의원도 도전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박영선, 우상호, 그리고 박주민 이 정도가 저는 이렇게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게 변수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수처 출범이 올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뭐 오늘 또 지금 크게 지금 이슈를 던졌잖아요. 응?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은 함께 어떤 직을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보면은. 근데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간에 타이밍을 갖다가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 즈음에 예를 들면 간다면은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본인은 대선으로 달릴 거기 때문에 원치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나름대로 팽팽하게 경선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죠? 지금 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범야권에서 지금 예. 거론되는 사람은 오세훈 전 시장, 안철수 대표, 뭐 그리고 뭐 여론조사 보면 금태섭 전 의원, 뭐 윤희숙 의원, 뭐 조은희 뭐 구청장,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빅가이들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참신한 인물로 가는 게 맞느냐, 여기에서 지금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뭐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하되 1차에서 여론으로 1차 추리고 그다음에 8대2 정도로 해서 여론 8, 뭐 내부 패널 2,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인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그 유동적이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불확실한데 조금 지켜보죠. 네, 국민의힘은 그 역사를 통해서 특히 민주당이 어떻게 선거를 치렀는가, 후보를 어떻게 냈는가를 보고 좀 배워야 돼요. 제 생각에는 95년 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보십시오. 이게 그 조순 후보를 내잖아요. 그때 이 민주당에서는 이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그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했던 분들이 있었지만 그 김대중 총재가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아니다. 이게 시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다. 그때 지명도는 상당히 낮았죠. 이게 조순 이 시장이. 그래서 초기에는 박찬종 무소속 후보한테도 뒤지고 이랬었는데 뒤에 어쨌든 역전성을 만들어냈고 또 당내 인사가 아닌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시민후보 박원순 시장한테도 또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를 내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도 제1야당이 수도 서울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도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은 나름대로 경선 후보들이 잡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는 흔히 말해서 진보 세력들은 의견들이 좀 모아가고 있다 보는데 보수는 지금 그렇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트롯 방식이든 1단계, 2단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2대 8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당내 경선을 말하잖아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도 금방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참신한 신인이 들어오겠냐 했지만 어쨌든 참신한 신인들은 지금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건 겪어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이게 참신한 신인이 어떤 당에 들어가서 경선에서 후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거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이쪽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민주당.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 잠깐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럴 듯한 사람들인데. 아니 이게 국민의힘은 그게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확장표가 필요한 거고 이게 중도 세력한테 떠나갔던 그런 많은 보수 세력이 다시 좀 쳐다보고 그 비호감도가 높은 이렇게 젊은 층들이 야, 이 당이 이런 양보도 하네.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것도 하네. 지금 이럴 시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오세훈, 안철수, 금태섭, 윤희숙, 뭐 김동연 부총리, 이까지 해서 전부 다 이것이 원샷 경선으로 가든지 제 생각에는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것을 갖다 객관성을 갖다가 획득한 상태에서 가감하게 당 지도부가 정말 필승 후보를 갖다가 모셔오든지 저는 이 양단의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각축전 속에서 이 승리부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뭐 감동을 줘야죠. 네. 감동을 주는 어떤 국민의힘과 이 정말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이 각축전까지 돼버린 서울시장 선거를 갖다가 하나의 그 경륜이 많은 후보로서 그 부분을 뚫고 가려는 어떤 정책과 비전을 뚫고 가려는 어떤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 치열한 경쟁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